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여기저기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 관련된 뉴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의 조회수도 좀 떨어지고 해서 조금 마음이 심란했었는데 그래도 제 갈 길을 가야 되겠죠. 최근 이슈 중에서 마약 관련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 초에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을 섞은 음료를 나눠줘가지고 이거 가지고 협박하려고 했던 일당이 잡혔죠.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하면서 우유에다가 필로폰을 섞어가지고 애들한테 무료로 나눠줬어요. 학생들 시험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자극을 하면서 일단 먹게 한 다음에 부모를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했었던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이 있죠. 연예인들 마약 기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도배되고 있어요. 굉장히 젠틀한 이미지로 인기가 많은 탤런트도 유흥주점 여실장한테 속아가지고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말 제가 좋아하는 가수인데 여기도 지금 마약 관련 수사를 받고 있고 이 마약을 전달한 사람, 이 사람도 이미 마약에 쪄들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 다른 배우도 지금 마약 관련해서 기소되어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너 할 때 됐다 하면서 주변 사람한테 마약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마약,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통제불능이죠. 우리도 펜타닐처럼 값싼 합성 마약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대중화되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연예인을 넘어서서 일반인까지도 마약에 이미 다 노출되어 있는 그런 심각한 지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약을 접하게 되는 사람들, 불안감 또는 더 큰 쾌락을 쫓기 위해서 처음 접하게 되죠. 우연하게 접하면서 그 쾌락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중독이 되고 결국 파멸의 길을 걷게 돼요. 그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꼬드기기도 하고 또 협박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시장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었나 보면 부동산 시장의 마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에 중독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약탈적 대출이죠.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수수료를 물리는 방법으로 채무자들을 뜯어먹는 것, 이걸 바로 약탈적 대출이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갚을 수 없는 줄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담보로 낸 자산을 회수하면 된다는 생각에 까다롭지 않은 조건으로 쉽게 빌려주고 나중에 회수할 때는 혹독하게 다루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절한 대출은 결국 빚더미를 쌓게 하고 부채의 덫에 걸리게 만드는 그 시작점이 되는 거죠. 주로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이런 것만 약탈적 대출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모든 금융회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외환위기 이후에 마구잡이로 찍어낸 신용카드 그리고 집값이 오른다는 이야기로 주담대로 부채를 키웠던 것 이런 것들이 위기의 순간이 됐을 때 약탈적 금융의 행태로 바뀌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한데 이렇게 급증하게 된 원인, 능력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준 약탈적 대출과 이게 가능하도록 계속해서 규제를 완화해준 당국의 탓이 큽니다. 가계부채 이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았어요. 2004년 GDP 대비 66%, IMF를 기적적으로 단기간에 극복해낼 수 있었던 이유, 가계가 그만큼 빚이 없고 견뎌낼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10년이 지난 후에 그 가계부채 비율은 86%까지 올랐습니다. 가계부채 규모가 1000조를 돌파했던 게 2014년도의 일인데 현재는 2000조 가까운 빚을 지는 상황이 됐죠. 여기에 전세 보증금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세계 1위의 가계부채 국가가 됐습니다. 가계부채의 정도 GDP 대비해서 60에서 80% 정도 돼야 건전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수준을 빚내서 집 사기 하라 이후로 엄청나게 끌어올려 놓은 게 현실입니다. 이거 11년도 벌써 몇 년 전 얘기죠. 10년도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 묻지마 대출로 은행들 한 해 이자만 37조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1000조가 안 되는 가계부채일 때도 팍팍 쓰라고 정부와 금융사들 돈 빌려줬고 이 빚을 늘리면서 가계는 힘겨운 삶을 현재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택 대출 여력이 없는데 매매 차익을 들먹이면서 유혹을 했죠. 거치 기간 끝나서 원금 갚는 시점 되기 전에 그때 시세 차익 보고 팔면 되니까 큰 부담 없이 이자만 부담해라 이러면서 사람들 빚내는 걸 서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익을 남기더라도 더 큰 아파트로 갈아타면서 또다시 빚을 내는 이런 구조로 계속해서 사람들은 빚을 늘려왔습니다. 고객의 상환 능력을
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이자만 꼬박꼬박 내면 되니까 이들한테 쉽게 대출을 해줬고 그 규모가 현재에 이르게 됐어요. 대출 이자만 내고 집을 사두면 집값 오를 때 팔아서 매매 차익을 남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안 뛰어드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원금 상관없이 이자만 납입하는 이런 방식으로 80% 가까이가 빚을 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서 이자만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아예 약탈적 대출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해야 될 경우 약탈적 대출의 의도가 있는 걸로 의심하는데 우리는 이런 거 규제는커녕 오히려 독려하면서 가게를 약탈적 금융의 희생자로 전락시켰어요. 2011년도의 기사인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죠? 아니죠. 달라진 거 하나 있죠. 바로 절대적인 금액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집을 사면 오른다. 근데 집 살 돈이 없는 거죠. 여기에 빌려준다고 합니다. 당장 갚지 않아도 된다. 차익은 네가 갖고 이자만 부담하면 되니 이런 좋은 조건이 없다면서 많은 사람들을 꼬드겼어요.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욕망, 또 내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불안감을 자극하면서 여기에 사람들이 현혹됐습니다. 마약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욕망과 불안을 자극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 세계로 끌어들였어요. 갚으려면 소득의 대부분을 써보지도 못한 채 이자로 내어줘야 되는 게 현실이고 잠깐 이 쾌락을 맛보고 탈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많은 희생자가 생겨나야 이익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현실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약탈적 금융의 대표적인 게 바로 가계가 대부분 쓰고 있는 담보대출입니다. 비 올 때 우산을 뺐는데 서슴지 않아요. 대부분 담보대출을 쓰는 이유 이자가 낮기 때문에 쓰죠. 그렇지만 담보대출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이 되죠. 기한의 이익이 상실이 됐다는 건 나눠서 갚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게 된 거고 이미 빌려 쓴 원금까지 일시에 갚아야 되는 걸 의미합니다. 사정이 생겨서 3-4달 이자를 연체하게 되면 4달째부터는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연체하게 돼서 연체 이자는 말 그대로 폭탄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은행대출 상품인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4개월만 연체해도 집 뺏기죠. 과거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꺼지던 그 시기에 담보대출 부실채권 6만 건 중에 80%가 임의경매로 처분이 됐습니다. 연체 기간은 4개월 이내가 과반이 넘어갔어요. 몇 년을 열심히 갚았든 간에 연체가 시작되고 4개월 만에 채무자들은 집을 뺏기는 상황으로 가는 것, 금융기관에게 자비란 없습니다. 지금 금리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시기가 왔고 채무자들의 상환 능력은 크게 떨어지고 있죠. 대부분 주담대 평균 DSR 60%가 넘어가고 신용대까지 추가로 받은 사람은 44%에 달합니다. 소득의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는데 이자가 더 올라가니까 더더욱 힘든 상황이 되고 못 갚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못 갚을 때가 되면 자비는 없죠. 대부분 경매행으로 가고 이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 하락을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부동산 시장이 더 꺼지면 그로 인해 돈 빌려준 금융기관 또한 위기가 증폭이 되고 이는 다시 사회적 비용으로 막아내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기준금리를 7차례나 동결했음에도 시장 금리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현 상황에서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속출하고 있습니다. 7년차 직장인 수중에 남는 돈이 없죠. 한 달 평균 380만 원을 버는 사람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통장에 찍히자마자 빠져나가죠. 대출 원리금이 86만 원, 월세가 50만 원, 통신비 16만 원, 럭셔리하게 사는 사람도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돈이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죠. 신용대출도 받았죠. 이렇게 1억을 땡겨서 쓴 대가 꼬박꼬박 한 달에 90만 원 가까이를 은행에 상납하고 있습니다. 이 고정비를 줄일 방법이 없습니다.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거 갚지 않는 한 계속해서 나갈 수밖에 없고 이자가 올라가는 환경에서 이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으니 식비를 줄이고 생활비를 줄여서 허리띠를 졸라매서 이 상황을 버텨내야 합니다. 근데 물가는 오르고 최저 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견뎌내기가 너무나 힘들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른다는 사람, 이게 지금 집이 있든 없든 돈을 빌려 쓴 사람들이 겪고 있는
있는 문제입니다. 재무 관리의 시작은 명확한 수입 인식입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적어지게 만드는 구조여야 하는데 이미 빌려 쓰고 있는 빚의 무게가 너무 크면 이조차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금리 동결에도 지금 주담대 7%를 넘어섰죠. 3억 영끌족 월 이자만 180만 원 가까이 되죠. 2년 전에 2, 3%대의 금리, 초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끌어서 빚을 냈는데 2년 만에 이 이자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금리의 상황이 장기화될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취약한 계층, 바로 여기저기 빚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다중채무자가 45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가계대출 받은 사람 중 넷 중 하나가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았고 또 그 비중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DSR 60%가 넘어간다는 거, 생계비 뺀 소득을 대부분 빚 갚는 데 쓰고 있다라는 거고 이 중에 171만 명이 벌어들인 돈을 고스란히 빚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정말 숨만 쉬고 살면서 벌어들인 돈을 전부 다 빚 갚는 데 쓰는 사람, 그 사람들이 170만 명이나 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체 차주 기준에서 DSR 40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극한으로 내몰린 사람도 4명 중 하나인 상황, 너무 심각한 상황이죠. 이 다중채무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견디다 못해 결국 강제로 처분당하는 집들 늘어나고 있죠. 수억의 대출금 이자 내다 결국 망했다. 경매가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10월 빌라 경매는 17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아파트 경매도 7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계속해서 경매로 붙여지는 물건은 늘어나고 있는데 낙찰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난달 서울에서 20채 아파트가 경매 나왔는데 이 중에 강남, 서초, 동작, 중구 인기 지역들 많이 속해 있었는데 3채만 낙찰됐습니다.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매매로 정리돼야 되는데 거래해줄 사람은 없죠. 거래량의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고 이러면 강제적인 형태인 경매 시장의 물건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는 오르고 있고 경매 시장의 물건은 쌓일 수밖에 없고 이는 부동산 시장에 추가적인 하락을 가져오는 요소가 되겠죠. 갚을 수 없는 사람들한테 너무나 많은 양의 돈을 빌려준 그런 시기를 꽤나 오랜 기간 겪어왔습니다. 그들한테 빚을 갚도록 먹던 거 먹지 말고 쓰던 거 쓰지 않은 채 빚 갚는데 이 돈을 다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안 되면 강제로 집을 팔게 해서 자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약탈적 금융이죠. 이런 선택은 빚 무서운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면 쉽게 할 수 없었지만 오른다라는 이 프레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빠지게 됐습니다. 화랑기에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한테 이제 지옥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빌려준 자와 빌린 자 모두 이 책임을 지고 있는 게 아니라 빌려간 사람들부터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빌려준 사람들 너무 많이 빌려준 것 잘못한 거죠. 결국 이들도 부동산 시장의 하락을 통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그들이 무너짐으로써 금융위기를 몰고 오지만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구제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약탈적 금융 마음 놓고 행할 수 있었습니다. 투기와의 전쟁을 막으려면 약탈적 대출을 막아야 된다. 더 오를 거다라는 기대에 빚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이 빚을 내준 게 바로 금융의 역할이었어요. 거품이 꺼지면 손실은 사회 전체로 가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는 실거주가 아니면 고금리를 적용한다거나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약탈적 대출로 보아서 이걸 더 까다롭게 규제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초대형 버블이 생겼고 이 버블에 대해서 하이먼 민스키의 이론을 보면 더욱더 우리가 전형적인 과정을 거쳤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투기 붐의 구조를 보면 시장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사이더와 그리고 밖에서 구경만 하는 아웃사이더로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인사이더들은 원래 집을 가지고 있죠. 집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호재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A는 호재가 있다고 크게 믿지 않는 사람이고 B는 호재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1억짜리 집을 2억에 사줍니다. A는 2억에 팔죠.
그리고 다시 B는 C라는 사람한테 3억에 매도를 합니다. 호재가 있다고 해서 비싸게 팔았는데 누군가 다시 비싸게 사줬다. 이런 상황을 보고 A는 다시 4억에 이 집을 사들입니다. 이렇게 시장에 참여하는 인사이더들끼리 가격이 부풀려지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럼 바깥에서 구경만 하던 사람들 관심이 생겨나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그럼 호재가 있어서 엄청나게 오를 건데 아직 싸고 오를 일만 남았다고 귀띔을 해주죠. 이렇게 되면 이제 아웃사이더들이 이 시장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상황이 오죠.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았다가 참여를 하게 되면 어디서 돈이 나와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때 금융기관이 모자라는 돈 내가 빌려줄게 하면서 돈을 대주죠. 그럼 인사이더들 사이에서 부풀려진 집값보다 훨씬 더 비싼 값에 이 물건을 사주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럼 원래 인사이더들은 시장에서 전부 다 빠져나올 수 있죠. 최대의 이익을 챙기면서 이 시장을 빠져나오고 바깥에서 구경만 했던 사람들은 엄청난 빚을 지고 그 집을 끌어안습니다. 저금리 때는 내가 어제 산 것보다 오늘 더 집값이 올랐네 이렇게 기뻐하면서 희망을 갖고 이 정도 빚 감당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웃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호재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면 또는 그 호재에 비해서 너무나 큰 대가를 치렀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왔을 때 이들은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금리는 올라가는데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드는데 빚 부담은 더 크게 느껴져요. 이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은행은 내가 이만큼 빌려줬는데 몇 달 동안 못 갚고 있으니까 내가 가져가겠다 뺏어가죠. 그리고 이를 매각하면서 손실을 보지 않도록 처분을 합니다. 이 상황까지 가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엄청난 빚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기본적인 삶의 수준마저 포기하는 삶을 살거나 아니면 파산하는 결과가 도래하게 되고 이러면서 시장의 거품은 제거가 됩니다. 거품이 꺼지면 아웃사이더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금융 부분도 상처를 입게 됩니다. 금융기관의 손실은 대개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거품이 생기지 않도록 약탈적 금융을 최대한 자제시키는 게 당국과 금융기관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상적인 소득으로는 빚 갚을 능력이 안 되고 담보를 처분해야만 갚을 수 있는데 대출을 해주는 거 이거 도박판에 나가라고 떠미는 것과 같은데 이게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그런 금융을 부동산 화랑기에 꽤나 장기간 해왔던 것 그 대가를 이제 치를 시간이 오게 된 겁니다. 제가 초반에 마약 얘기를 했죠. 이 마약과 약탈적 대출은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은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마약 처음에 막 무료로 접할 수 있게 해주죠.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리에 낮은 부담을 통해서 권합니다. 마약을 하면 극강의 쾌락을 느낄 수 있다라는 꼬드김처럼 감당 능력이 안 돼도 빚내가지고 집 사면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런 유혹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 세계에 발들이게 합니다. 점점 양은 늘어나게 되죠. 그래도 처음엔 선뜻 엄청난 빚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다 좀 재미 보고 1억 빌려서 2억 버는 것보다 5억 빌려서 10억 벌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점점 양을 늘리게 됩니다. 마치 마약처럼 처음에 요만큼만 있어도 쾌락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거 갖고는 성이 안 차니까 계속해서 양을 늘리는 것 이렇게 중독이 되고 그 문제를 끊어낼 수 없는 상황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양을 원하고 더 많은 양을 원하면 마약도 더 비싸게 팔죠. 마찬가지로 대출을 해주고 또 그거보다 더 많은 대출을 원하면 이제 금리는 더더욱 올라가게 됩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또 대출을 받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마약상이든 이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이든 천문학적 이익을 보게 되고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양을 끌어쓴 사람들은 지옥과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나 똑같이 닮아 있죠. 대출 많이 해줬으니까 그만큼 많은 이자를 챙길 수 있었습니다. 서민들이 낸 대출 이자로 5대 은행 임원들 연봉 3억씩 챙겼다고 하네요. 직원 포함 평균 소득 1억을 돌파한 지 오래죠. 직장인 세전 평균 연봉의 2.6배, 거의 두세 배 가까운 월급을 직원들한테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가계대출이 막히니까 사업자 내고 뭐 이런 거 통해서 또 대출을 해줬죠. 기업 대출이 또 많이 늘어나서 5대 은행 올해 이자 이익 30조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은행 말고 증권사도 마찬가지죠. 고객 예탁금으로 2조 원을 벌었어요. 증권사, 보험사 이런 데들 이자놀이 해가지고 막대한 이익을 챙겨왔습니다.
이미 마약처럼 대출에 중독된 사람들 더 빚을 내서 연명하려고 하지만 현실의 벽은 매우 높습니다. 900점 고신용자, 무늬만 고신용자죠. 현실에선 20% 가까운 금리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곳에서만 빌려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빚을 내다 보니까 저신용자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기 월급 수준으로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의 빚을 끌어내면서 1금융권에서 대출 받는 것으로도 모자라 2금융권 이런 데서 더 많은 돈을 빌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자 부담은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사람뿐 아니라 나이 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꾸준히 빚을 져온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 이자 금리가 올라가면서 더욱더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은퇴는 꿈꾸지도 못하죠. 60살 넘어서도 쓸 돈이 없어서 오늘도 출근하고 있는 이런 현실, 고령층 3명 중 1명이 돈 때문에 일자리를 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국민이 빚의 무게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선을 넘는 금융 정책을 꽤나 오랜 기간 펼쳐왔기 때문에 그 대가를 힘겹게 치르고 있어요. 전 정부 대출을 규제한다고 했지만 많은 틈새가 있었고 오히려 서민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했던 각종 정책이 더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게 됐습니다. 전세대출 DSR 제외해주고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잔금대출 DSR 제외해주면서 갭투자를 늘리고 빚 늘리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게 만들었어요. 저리의 약탈적 금융을 그냥 방관한 것과 같습니다. 실수요자 프레임으로 생애 최초 청년 신혼 초저금리 대출이라면서 절대적으로 엄청나게 큰 빚을 지게 만드는 이 상황을 유도했습니다. 이미 전 정부 때 가계부채의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었고 마약과 비유하자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중독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었는데 새 정부 들어서면서 오히려 이런 대출의 규제를 완화하면서 더 많은 중독자들을 양산해 냈습니다. 부동산 경착륙을 막겠다 이런 얘기로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부채를 더더욱 늘리는 초유의 상황을 가져왔습니다. 가계대출이 폭증해서 이는 국가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규제를 하지 않는 예외적인 구멍을 만들어냈죠. 전세자금 대출은 실수요자 대출이다. 이거 규제하지 말라고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였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끌어쓰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빚낼 수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참여한 시장, 그에 따라 초대형 거품이 형성된 시장이었기 때문에 거래가 사라지고 다시 시장이 조정되는 국면이 되었는데 이렇게 떨어지다간 여기에 돈 빌려준 금융기관, 건설사, 시행사 다 망하게 생겼다. 경착륙 막기 위해서 다시 대출을 푸는 그런 정책을 했죠. 특례 보금자리론 풀어 제끼고 상환 기간을 초장기로 늘리면서 당장 빚 부담 없을 거니까 빚내서 집 좀 사주라고 이런 정책을 하면서 더더욱 가계의 부담을 늘려놨습니다. 이미 마약이 온 나라에 퍼진 것처럼 약탈적 대출에 많은 사람들이 예비 희생자로 낙인된 이런 상황에서 상저하고 연준이 피벗하고 고금리의 상황은 오래가지 않을 거다. 이런 얄팍한 기대로 아직 중독되지 않은 사람들마저 중독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을 이끌어냈습니다. 중산층이 무너질 수준이죠. 빚부담으로 고통받고 있고 치솟는 이자로 인해서 기본적인 생활마저 위협받는 사람들이 상당수 늘어나게 됐습니다. 물가라도 잡히고 수출도 잘 돼서 경기가 좋아지면 좀 낫겠지만 고물가에 사람들 빚 갚느라 돈 안 쓰니 내수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반짝 대책으로 잠깐 올라왔던 거래량 다시 급 소강 상태로 빠지니 사람들 더더욱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이 자산의 80%인 현실에서 이 문제에 해결책이 없습니다. 결국 이 빚을 꾸역꾸역 갚아내는 길, 고통의 삶을 지속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부동산 가격 30% 이상 하락하면 금융위기라고 볼 수 있죠.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건전성이 침해되고 금융기관도 연쇄적인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정말 사회와 경제를 좀먹게 만드는 이 대출, 국가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 이 부채 문제를 마약이 퍼지는 것에 무관심했듯 그렇게 수수방관한 결과 지금 현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아까 재무 관리의 시작 말씀드렸죠.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으면 절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대출의 규모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나마 살아갈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게 급선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